그 책으로 돌아가서 그 157페이지 이제 물건의 본질에서 거기에 직접 베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꼴 돼가지고 157페이지, 158페이지까지 그 절대권까지 쭉 설명이 되었으니까 집에 가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우측에 물건법 위는 참고 삼아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의 객체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물건은 물건을 직접 베타로 지배할 수 있는 꼴이니까 물건의 객체가 되려면은 일단 물건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인용할 것은 그러나 이제 물건이 아닌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물건법 또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물권 권리인데 이걸 객체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물권인데 이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객체로 저당권이 성립되면 저당권이나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권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도 있다.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원칙은 이제 물건이야 되는데 그러면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어떤 물건이야 되는가? 물권은 아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물권은 물건을 직접 더 나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면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려면 그 물건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현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 특정이 돼 있어야지. 특정이 돼 있어야지 그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건의 객체 물건이 되려면 현재 존재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인지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물건은 물건을 독점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 말을 번역을 하면은 이런 말이 또 성립이 될 거란 말이야. 토지는 한 필이 한 개죠. 근데 한 필의 일부가 토지는 한 필이지 한 개인데 한 필의 일부가 갑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있고 갑이 한 필 일부를 소유하고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은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건데 한 개의 물건의 일부가 소유권 물권의 객체가 되면 그러면 원래 소유권 같은 물권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는데 반쪽 아래는 갑이 소유하고 반쪽 아래는 을이 소유하면 어느 누구도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못할 거라고 말이야. 그럼 독점해서 지배를 하려면 논리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되려면 논리학적으로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가 소유권, 물건의 객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어느 누구도 독점해서 지배를 못하니까 따라서 독점해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 물건의 객체가 되려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일 것. 그러나 물론 이에 대해서 외에는 있어요. 그 외에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기초만 딱 염두 두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물건의 객체에서 160페이지 보면은 밑에 참고해가지고 물건은 뭘 말하나 해서 부동산, 동산, 우측에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을 쓰였는데 이 물건의 객체 물건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들은 건 아니라 기초인문과정부터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걸 모르면 물건법 공부 때 지장을 초래한다고. 따라서 물건의 객체, 부동산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부동산과 동산으로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로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로 이 물건을 분류하는 것은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나 물건법 공부할 때 물건의 객체가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을 모르면 민법 공부하기 어렵다 해서 이것도 기초인문과정에서 뿌린 틈을 나눠줬고 거기 보면은 한 6, 7페이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것도 1시간 넘게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따라서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이거를 1시간 넘게 소비할 수는 없고 강의한다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럼 기초 입문과정 그걸 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걸 가르쳐줬단 말이야. 우리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크게 법조문은 1118개나 되지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 민법 다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권리변동 요것만 들어가고, 물론 권리변동 원인도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법률행위하고 그 반대하고, 법률행위가 중개부 대상이니까 법률행위와 권리변동 요 한 줄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고, 주체결체는 시험에 안 들어가나. 이걸 모르면 이게 세 등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공부가 어렵다.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거를. 이 권리주체 자연인과 법인인데, 특히 자연인과 관련해서 권리능력, 의사능, 행위능력 이것 모르면 안 된다고 기초민법에서 노래를 불렀고, 권리격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인데, 이 권리격체 물건 모르면 특히 물건법 공부에 지정 처리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나 자연인과 관련된 권리주체에서 자연인과 관련된 권리능력, 의사능, 행위능력, 그 다음에 권리격체로서 제일 중요한 물건, 이거는 기초 입문과정에서 프린트물 가지고 한 15페이지 정도 프린트물 나눠줬어요. 그거 가지고 위에 거는 1시간 반, 밑에 것도 1시간 넘게 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프린트물 놓고 반드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또 이걸 다시 여기서 하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주의하실 거, 과실 이런 거 모르면 진짜 공부할 때 애먹어요. 과실한 말 앞에서 저번 주 나왔잖아요. 과실한 말 앞으로 계속 나와. 그걸 완벽하게 이해 안 오시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 여러분 해오셔야 돼. 입문과정 들은 사람 따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 일물일권주의 아까 다 가르쳐준 집에서 있고,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이게 앞에 서론 부분의 기본 줄기라고. 물권은 물건을 직접 더 나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핵심 키워드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니까 내가 독점에서 지배한다. 그러니 이 권리는 너네들 침범이고 존중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독점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 이제 절대권의 성질을 갖다 보니까 누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주장을 해본들 권리는 관념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그 말.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표상을 갖춰서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게 공식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절대권의 성질을 가지고 공식 방법 갖추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이 공식 방법을 갖추려면 또 뭐가 필요한가? 이 공식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물권법의 첫 번째 조문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 물권 법정주의에서 유달리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은 법률 단 하나가 다 중요한데,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한 외에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가 도대체 뭘 말하길래 이게 공시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물권의 기본으로서 반드시 이해를 할까? 내용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담보물권에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법에 제외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질권의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질권의 경우는 목적물이 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이해되어서 저당권은 동산이면 저당권 설정을 못하고 이거는 목적물은 부동산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양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는 이제 요게 특징이란 것 정도는 다 아실 건데,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채권자가 내 1억 원 빌 테니까 담보로 하나 제공해라.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이거는 부동산이라고 말. 이런 부동산을 격체로 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었다. 해서 이 부동산을 격체로 해서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는 물권이니까 공시판 등기를 하고,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래서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저당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내 살고 있는 아파트 가져간 게 아니고 채무자는 내가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지 않냐 그 이야기야. 대신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로 교환 가치, 담보 가치만 파고 있다가 변제액에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저당 목적물을 경매 청구해서 그 매각된 가지고 그 누구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는다. 요게 저당권이야. 특징, 담보 목적물은 부동산일 것. 또 하나 내용, 저당 목적물은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가 할 것. 요게 저당권이야. 그래서 질권의 경우는 객체가 동산이고 요건 저당권은 이제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 하는데 여기 질권의 경우는 점유를 누가 하느냐? 채권자는 질권자가 해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는 뭘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한단 말이야. 이 칠판의 사례에서 채무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그러면 현행 민법상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담보물권의 종류로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동산 안에서 질권이 설정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 담보 목적물은 아파트,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이런 게 허용이 됩니까? 이걸 묻겠는데 물권 법정주의에 가면 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한 이외에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 담보 목적물 아파트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종류를 채권자에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않는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질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개인이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따라서 이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 질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택하게 되면 이 질권 설정 계약은 185조 물권 법정주의 위반에 따라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 아파트를 객체로 해서 채권자에게 질권 설정해 줘봐야 얘는 질권 취득 못한다 이런 이야기야. 물권의 종류는 개인이 만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물권의 내용도 개인이 임의로 창설은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아파트를 객체로 해서 얘네들이 저당권 설정 계약처는 것은 제대로 했어요.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택한 것은 잘했다 그 말.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현행 민법상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면서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이전에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이런 물권의 내용도 개인 임의로 창설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법제상으로 저당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 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대로 설정자가 목적물 점유 사용을 해야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인 저당권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에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해야지 개인이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종류뿐만 아니라 물권의 내용도. 그러면 여기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은 이제 관습법에서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법률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법률을 흔히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뭘 의미하느냐? 요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의 법 체계를 단계별로 따질 때 단계별로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그보다 하위의 법을 법률이라 그러고 이보다 하위의 법을 명령, 이어서 규칙 이렇게 단계별로 구별한다는 거.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법률은 최고법은 헌법 위반해서는 안 되고 명령은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이 법률은 어떤 걸 말하냐. 이게 곧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말이에요.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을 이에 비해서
명령이나 규칙은 반대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되는 법을 명령 규칙이라고. 명령은 여러분 2차 과목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명령이죠. 요거는 주로 이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인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대통령령, 총리가 만든 걸 총리령, 각부 장관이 만든 거를 부령 그러죠. 요게 2차 과목 공부하다 보면 이 명령 형식으로 되는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엄청 나온다고 말할게. 그러면 여기 지금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두 번째 거, 국회 의결과 제정되는 법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따라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라고 말. 그러면 이처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권을 만들어낼 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니까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물권은 만들어내야 된다.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서 안 되고,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이런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 물권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서 찐빵 찍어내듯이 명령 형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 그 말할게요. 따라서 여기 법률은 형식적 미 법률,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만을 말하니까 명령이나 규칙의 형식으로는 물권의 종류를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니까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만 물권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한테나 주장하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다. 따라 이런 물권의 종류를 말할 때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라. 행정부에서 명령 등 형식으로 찐빵 찍어내시 물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납부됐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 하나 발생이 되더라고.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천이 돼요. 그러면 시대가 급격하게 변천이 되면 변천되는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권이 얼마든지 필요할 건데,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이 새로운 물권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근데 우리 국회의원 새끼들 하는 거 봐라 그 말이야. 잘 패 죽여버리고 싶지 어쨌든. 정말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국회라든가 지방의회, 그 의원 같지도 않은 아새끼들이, 지방의회, 저도 강조로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물론 가치 판단 문제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는 아니라고 보지만 대한민국 일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올바른 가치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지방의회도 활성화돼야 되고. 근데 요즘 지방의회 의원들 보세요. 사람 새끼인가 그게. 내 사는 동료도 그래요. 지방의회 군의원 이런 새끼 누가 한 줄 아세요? 동네 똘마니 새끼들이에요. 똘마니 새끼들이. 딱 정해졌어. 학교 나자 주먹 쓰고 다니다가 어른 되면 직장 없으니까 뭐 하느냐? 건설업체 종사를 해요. 군 단위에 가면은 그 불도저 몇 개 갖고 건설회사하고 주기직에다 붙여갖고 사장으로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 새끼들이 관공서 직원들 반 협박해가지고 관공서 공사 따요. 그래갖고 살아. 이 새끼들이 군의원을 하고 있어요 전부. 시골 가면. 그러니까 추태를 부르는 거야. 국민 세금 가지고. 원래는 애들이 무보수였어요. 무보수. 무료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연봉이 4천, 5천 해가 지금은 연봉이 5천이 다 넘어요. 거기다가 자기 돈 안 써요. 술은 공짜로 처먹지, 여행은 공짜로 다니지. 개새끼들이. 여러분 세금으로 다 날라가고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그래요. 좀 넓히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다를 거 없어요. 개새끼들이 부지기수야.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법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국민 소환제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 국회의원들도.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국민들을 소환해서 판면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국회의원은 안 돼 있어요. 지방의원은 되는데 그걸 몰라 국민들이. 촐로들 어른들이니까 저 새끼들 욕만 해 앞에 가서. 대문만 하고. 법적으로 소환해서 판면시킬 권리가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은 지금 없다고. 국민들 그 새끼 데려다가 판면시켜야 돼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 얼마나 많냐고 말이야. 내가 왜 걔들 때문에 내 세금으로 여행 보내주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 요즘에 좀 낫네요.
옛날에 지 이름도 한자로 무슨 새끼들이 국회의원 했어요. 한 2, 3년만 해도. 그러니까 보좌관이 옛날에 한자 시대였으니까 한자로 연석을 써주면요. 국회에서 읽다가 못 읽어가지고 창피당하고 이런 새끼들 부지기 썼어요. 옛날에는. 20년 전만 해도. 한자를 몰라. 지 이름도 못 썼다고. 시골에서 맨 순 양아치 짓거리 하다가 돈 몇 푼 있으니까 고무신 사줘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이런 새끼들 부지기 썼잖아요. 옛날에. 그런 새끼들 국회의원 하라고 젊은 시절에 나라 바꾸지도 못하면 데모가 다녔겠냐고 말이야. 여하튼 간에 다시 좀 돌아와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물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새끼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빨리빨리 의결을 통해서 물권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시대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권이 빨리빨리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국회 의결을 거쳐서만 물권을 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간섭법에 한 물권의 장소를 허용을 하고 요즘 시험 여기서 집중 출제가 된다 그 말이야. 이 국회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줄거리 이해했나요? 차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물권 법정의 내용 1번의 법률에서 거기 보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말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 못 풀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을 말한다 이렇게. 물론 같은 의미지만 시험 지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니까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국회 의결과 제정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의 형식으로는 물권의 종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간섭법에 물권의 장소를 허용을 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종류뿐만 아니라 물권의 내용도 개인이 임의로 장소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음미를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전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물권은 절대권이다. 그래서 물권의 존재를 제3자도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 공시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을 필요한 것이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왜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물권 법정주의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물권의 종류 등을요. 여기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물권의 종류를 다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물권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물권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받으려면 내가 이러한 물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념상으로 상대방 인정 안 해주니까 표상을 보여줘야 돼요. 근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물권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면은 공시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수십 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말. 그 공시법 어떻게 다 마련할 거냐고 말.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공시법이 필요한데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야. 물권의 종류를 기나 고동을 함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도록 만들고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로 딱 제한을 해버리자고 말이야. 한정을 짓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다른 말로는 물권 한정주의 이렇게 돼야 돼.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정을 해버리고 그래야지 공시방법 갖추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말이야.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물권 법정주의 한정주의 그래요.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정함으로써 공시방법을 갖추는데 용이하도록 하자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걸 가만히 듣고 보면 지금 물권법과 채권법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 가지 깨우칠 수 있는데 이 물권법에는 물권의 종류가 8종류가 그 다음에 채권법 우리가 중개사 민법 다루는 채권은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 채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채권법 우리가 중개사에서 이제 계약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법 계약법에는 14종 법이 개정이 돼서 15종류 전형 계약이 규정이 되어 있어. 물권법에는 8종류 물권이 채권법 계약법에는 15종류 전형 계약이 규정이 됐다고. 그런데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배운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담보 목적물 부동산인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하라 이렇게 물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권법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저당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 해야 되고 물권법 규정을 물권 거래하는 자들은 꼭 지키라고 말이요. 그게 물권 법정규. 따라서 물권 법정규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말이야. 근데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15종류 전형 계약이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유원칙이 입각해서
계약자 이윤칙약에서 채권법 대부분의 규정은 거꾸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해서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서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야.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규정이요? 임의규정이라고 말이야. 근데 물권 규정은 안 그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권법 대부분의 규정은 물권 법정규 때문에 강행주로 되어 있고 채권법 대부분의 규정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요게 물권법과 채권법 기본적인 차이. 그래서 이런 걸 딱 염두 두고 그런 다음에 뒤에 넘기면 물권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이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아까 이야기한 총 8종류 물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질권은 시험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민법 위에 법률을 인정하는 물권은 시험에 들어가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모르는 비상시국에 민법 위에 법률 인정하는 물권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간섭상 물권, 요 대목에 시험이 요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 요즘 시대는 한자뿔 모르게 급격하게 변천이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 있을 거들이 일을 잘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섭법이나 물권의 창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새로운 물권이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간섭법상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요즘 시험에 지급도록 나오는 거야. 이 대목에서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그 말 알아듣겠나요? 해서 간섭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제일 밑에 분묘기지권, 간섭법상의 법정상 이 두 개인데, 요게 이제 판례에서 우리 민법에는 분묘기지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사건이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요거는 민법 말고 글자 그대로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측에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에 이런 것들이 요즘 판례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간섭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서 동그라미 2번하고 그 밑에 판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종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판례는 원청권이에요. 이게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원청권은 원천수라는 물을 객체로 성립되는 권리가 이제 원청권인데, 이 원천수라고 하는 거, 요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지, 원천수는 토지하고 독립한 별개의 물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일 것. 왜냐?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이걸 이야기 줬는데, 원천수는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수만을 객체로 해서 원청권이라고는 물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원청권은 간섭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종례시험에 많이 나왔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본 판례는 그 밑에 세 줄자를 써진 그 판례고, 미등기 무가 건물의 매수인. 여기 지금 하도 요즘 시험에서 이걸 응용하는 문제들이 지겹도록 나오는데, 이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미등기. 이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건물을 인도해주고 매수는 매매대금을 다 완납까지 했어요. 근데 미등기다 보니까 인도받다 하더라도 등기전은 못 받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얘가 현행법상으로 등기전 받아야 소유권 지단하다 등기전은 못 받았기 때문에 얘가 저 소유자는 될 수가 없을 건데, 소유자는. 근데 매매대금도 다 완납은 했고 건물 인도는 받았고 등기전 못 받았지. 그러니 소유권이나 물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얘가 소유자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 말이야. 등기만 이전 못 받았지. 매매대금 완납했고 인도 받았고, 따라서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이라도 얘한테 인정할 수는 없습니까? 요걸 묻고 있는데, 어린 반푼의 채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고, 소유권은 물론 인정이 안 되고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 물권도 인정할 수가 없다. 요게 판례 입장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거는 엄청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간섭법상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요즘 시험에 부쩍 출제가 많이 도는데, 나머지 것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은 아예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제대로 된 물권법 공부라고 말이에요.
먼저 아까 물권은 절대권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아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절대권이다 보니까 1. 누구에 대해서도, 누구자가 핵심이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가 물권이고, 거꾸로 이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다. 요거를 뒤집게 되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누구에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을 뒤집게 되면은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 위에 절대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은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 그러고, 역으로 이 말을 뒤집게 되면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인데,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물권적 청구권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값이 휴대폰 소유자다. 소유권 행위부터 물권이고, 그러면 얘는 내가 휴대폰 소유자다 하는 것을 A, B, C, D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역으로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권리가 물권이라는 거. 얘 휴대폰을 A가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값은 A에게 내가 휴대폰 소유자다 이걸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돼요. 여기서 보호가 된다 그 말은 뺏어간 A한테 엠마 내가 휴대폰 소유자니까 내 휴대폰 나에게 반환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자 침해 상태 보호가 돼야 되니까 B란 놈이 뺏어갔다. 그러면 원래 소유권을 절대권으로서 얘한테도 얘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뺏어가면 이자 침해 상태로부터도 얘가 보호가 돼야 돼요. 얘한테도 내가 소유자니까 휴대폰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C, D한테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 휴대폰 돌려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거를 물권적 공고래. 따라서 여기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조건은 물권이 절대권의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절대권 특질로부터 도출되니까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효력이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놀지 못하면 앞으로 물권법 공부할 때 엄청 예를 묵다는 소리고, 시험에서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고, 특히 여기 우선적 효력은 시험을 떠나서도 나중에 여러분이 복덕방에 앉아서 시험 합격해서 앉아서 등집을 놓고 맨날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 우선적 효력 따지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잘못하면은 스스로 몇 분 받은 것 한목에 달라니는 불상사를 겪는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은 시험을 떠나서도 실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원리를 정확히 깨우치셔야 되고, 먼저 우선적 효력. 요거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성립이 되면 하나의 물건에서 어떤 권리가 어떤 권리 우선하는가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걸 우선적 효력 그래요. 예컨대 우선적 효력은 물권은 채권이나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권체가 동기 성립다 이런 이야기요.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우선적 효력 그래요. 가장 핵심은 이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을 우선한다. 이게 절대권이고 이거는 상대권. 아까 앞에서 가르쳐줬는데 이걸 아까 앞에서 가르쳐줬단 말이야.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 임대차 결제를 했고 얘가 임차로서 임차권 가지고 있고 빌려준 상태에서 건물을 제3자 병에 매각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동일 건물에 대해서 얘는 소유권 물권 가지고 있고 얘는 임차권 채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개의 물건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성립됐을 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우선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꺼내는데,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면, 왜냐?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 아까 가르친 거죠. 얘는 소유권을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소유니까 반환하라. 얘는 임차권을 계약처럼 상대방 임대인으로서 주장하지 얘한테는 주장을 못하니까. 따라서 물권이 채권의 우선. 따라서 얘가 소유권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면 얘는 임차권에서 반환 것을 뭐하기 때문에 전속 중에 양도가 되더라도 얘는 명도하고 거래에 나왔게 되고 보호를 못 받더라. 이후 임차권 현행법상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처럼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것이 법공부에서 워낙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유명한 법 격언도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매매를 통해서
얘는 소유권 물권 취득하고 임대차를 통해서 얘는 임차권 채권 취득하니까 물권이 채권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요 임차인이 이런 경우에 보호가 안 되더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좀 보여줄 것인가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강구가 됐는데, 먼저 우리 민법 62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는 반대 질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님께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621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21조에서 임대인의 협력에 대해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된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이지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 따라서 621조에서 임대인의 협력으로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벌어져. 이 상태에서 팔았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건이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이번에는 얘가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역으로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 따라서 결론, 외적인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채권이 소유권 물권의 외주로 우선한다.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임차권이 대항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 621조가 나중에 임대차에서 지겹도록 나오지만 입문과정부터 이야기해서 620조 조문 숫자까지 외우고 다니라고. 여기 621조가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협력하라고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얘가 임차권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때 순수하게 임차권 등기 해주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등기해주면 얘한테 아주 불편해요. 건물 팔아먹기 우선 힘들어. 왜냐? 내가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얘한테 반환 못 받아요. 그럼 안 사죠. 그러면 얘는 팔아먹기 힘들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임대인은 대부분 등기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 따라서 민법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입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특별법이 나왔다고 말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요게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되죠.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 따라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제3자 병역이 양도돼서 소유권 취득해서 얘가 소유권 주다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 기간 끝날 때까지 나한테 사용권이 있다. 반환 거절. 얘가 보호가 되고 보증금도 나중에 이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고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또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인 경우, 영업용 건물인 경우 이 영업용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이 그동안 법의 보호밖에 또 방치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2002년이니까 최근이죠. 2002년 11월 1일부터 이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 따라서 이 영업용 건물 인도받고 요거는 주민등록 신고가 아니라 사업한 사람 항상 뭐예요? 세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니까 또 양도가 돼서 소유권 주장하도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고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는 거. 책에 보면 물건과 채권 사이에서 제일 밑에 채권의 우선의 원칙 물건 채권 성립만 성립 시기 불문 원칙적으로 물건 채권을 다 매매임새 깨뜨린다. 뒤에 외에 동그라미 1번 대항력 갖춘 임차권 621조 민법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법 그거 정리 잘 하시라고 말이야. 거기까지. 그 외압의 말정 항의니까 체크에 한다고 해서 된 일 아니니까 이해하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문제는 또 있다고 말이야. 물권과 이자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라고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듣고 지적인 부분 집에 가서 읽으라고 말이야. 집에서 안 읽고 왔을 거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예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 볼 때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볼 때도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취소 부분을 동영상 보고 싶다. 여러분들 전부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책을 안 보고 그냥 쳐다보고 앉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오면 또 전화 받고 가서 보고 설거지하고 라면 끓여 먹고 아무 효과가 없어. 잘 놓으세요. 이럴 바야.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 딱 동영상 보려면 취소 부분을 미리 읽으세요. 책을. 그게 예습하는 거야. 그 다음 머릿속에 대충 아웃선을 잡으세요. 그런 다음 동영상 딱 보세요. 그것도 눈 감고 보세요. 이렇게 쉬면서. 이것마저 눈 뜨면 눈 다 버리니까. 눈 감고 보면은 내가 책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설명한 게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걸 안 쳐다봐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남들이 2년 3년을 거 딱 3개월이면 따라잡아 버려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동영상도 이렇게 보시라고. 여러분처럼 라면 끓여 먹고 책 한 페이지 안 보고 보다가 에이 또 전화 오면 했다가 내가 심심하면 또 친구한테 전화 오고 라면 끓여 먹고 이거 보지 마세요. 이런 말. 다 그냥 놓으세요. 그냥 라면 열심히 끓여 드세요. 밖에 나가 산책해버리고 아무 효과 이래놓고 공부했다가 해보니나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공부 아니라고. 이거는 하려면 책 미리 딱 보고 동영상 보세요. 엄청난 효과가 생겨요. 제 말들 한 번만 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력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책 딱 그분 읽고 그 다음에 이거 동영상 딱 보고 그럼 나중에 하면은 책 보면 눈 감고 딱 듣기만 해도 돼요. 화면 안 보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까 이제 물건을 득질해서 이 말을 계속 주식했어. 물건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된 것이 하나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한다고. 이걸 일물일권지 원칙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베이팅골 특성상.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이 맞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렇게. 근데 이 의뢰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은데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 아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예요. 채권으로 말하면 임차권하고 그 유사한 권리가 용익물권이야. 나무 물건 빌려 쓰는 권리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처라고 빌려 쓰고자 하는 자를 지상권자라고 그래요. 빌려주는 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사용권을 을이 갖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분명히 이 토지 위에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지금 설정계약서로 등기해서 취득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소유권은 소유물의 사용수익 처분 등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사용수익권 등을 떼어서 이 위에다가 지상권 설정했다. 그 이야기. 이런 걸 우리는 민법 첫 번째 주에 설정적 승계라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분권은 얘가 그대로 갖는 거예요. 소유권은 얘가 그대로 가져요. 이전적 승계 같으면 이자 소유권을 소멸하겠지만 이거는 사용수익권 등 위에다 이걸 설정해 줬겠단 말이에요. 설정적 승계예요. 얘는 소유권을 보유를 해요. 그럼 보세요. 한 개의 토지 위에 벌써 물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잖아요. 갑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을은 지상권 가지고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잖아요. 배터리는 권리니까 한 개 물건에서 하나의 물건만 성립하는데 이 말이 벌써 안 맞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세 개가 동시에 성립해버려.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저당 목적물 점유는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예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도 얘는 저당권에는 담보물권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채무자 설정자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를 얘가 점유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사고를 안 하고 토지를 다시 매각할 수도 있고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매각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빌려주어서 얘가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 이렇게. 그럼 현재 저당 목적물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고는 자는 이 지상권자죠. 얘가 토지 사용권을 가졌으니까. 그럼 보세요. 얘는 채권자는 담보물권 저당권, 얘는 빌려 쓰는 애는 용익물권 지상권. 얘가 현재 빌려 쓰고 있고 얘는 소유권 물권 세 개가 동시에 성립했잖아. 이렇게. 이처럼 물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니까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물의 성립 분명히 일물일권지 원칙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 개의 물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일물일권지 원칙도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개념적인 해야 되는데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한 개만 성립합니다. 이거를 일물일권주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양립이 가능한, 양립할 수 있는 물권은 동시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양립이 가능하냐 이걸 따져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양립이 가능해요. 논리학적으로. 왜 그러느냐? 아까 이 소유권하고 본권을 제한물권으로 분류했는데 명칭이 제한물권 써진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소유권은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로 사용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소유물을 완전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다른 말로는 완전물권 그래요. 근데 제한물권은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물권 그래요. 여기 재산권 같으면 소유권 행사 중에서 사용수익권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얘가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기간 끝날 때까지 얘는 소유자지만 사용수익은 못할 거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처분권 등은 얘가 소유권의 내용이죠. 사용수익권은 얘가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 분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논리표현적으로 양립이 가능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우선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할 거라고 말해요.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제한물권이니까. 이런 말을 못 알아듣으면 이야기라고 말이야. 얘가 토지를 재산권자처럼 사용하겠죠? 이때 얘가 내가 소유인과 토지 반환을 했을 때 얘가 얘한테 내가 재산권자 토지 사용권자니까 반환 뭐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반환 그랬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당연히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우선해야죠. 소유권 행사 제한한다는 의미니까. 이 말 있겠나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저당권하고 다른 물건이 대표로 양립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저당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면 지상권 같은 게 다시 설정될 수가 없죠. 얘가 토지를 사용해버리니까. 근데 우리 법제상으로는 목적물 점유를 설정자하고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저당권자가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런 용익물권이 또 성립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열공을 어떻게 따지는가?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는 거. 이 원리를 갖고 놀아야 돼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복잡하게 앉아서 권리 분석할 때도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 물권을 우선한대. 여기 저당권이 먼저 성립됐다. 그럼 저당권이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문제 못 푸죠. 이 말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초등학생이 공부하니까 저당권이 시간상 이거 뭐좀 이거 우선한다.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 이거. 그게 뭔 소린데?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실무에 급히라고. 이게 저당권이야 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결과를 살펴본단 말이야. 얘가 나중에 변전했다.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 토지를 경매 처분했다. A가 낙찰을 받았다. 이때 현재 토지를 점유한 재산권자가 낙찰자 경락인에게 이것도 앞으로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건데요. 정확한 표현은 민사집행법상 경매도 매매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용어예요. 낙찰자를.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낯설이게 또 매수인 그러면 정신 팔고 있다가 집중을 안 하니까 뭐 매매한 놈이라고 또 착각해서 눈 뜨다 보니까 매수인 그러니까 또 매매한다고 착각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 내를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매수인. 민사집행법상 경매도 매매일종으로 보니까 표지에도 매수인으로 되어 있죠. 이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나중에 실무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 낙찰자 매수인에게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있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 나에겠다 반환 뭐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했죠. 그러면 경락과 동시에 후순위 나중에서 지상권은 소멸이 된다 이야기야. 소멸이 되니까 얘는 지상권을 경락인의 주장을 뭐 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토지에 반환해야 돼요.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토지는 낙찰받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중개사 증 따면은 중개 수수료만 갖고는 이제 뭐 한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튀면 경매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할 건데 경공부도 하고 경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처럼 주식 우리가 이야기하죠. 10놈이 투자하면 9놈 망하고 1놈 번다고 경매도 마찬가지야. 법공부 모르면 하지 마세요. 예? 그 어디 전봇대에 경매 무료 강의 한데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예?
신문에 무료강의하고 전봇대 가면 동네 경매 무료강좌 막 붙어있는 있죠. 전단지 가지 마세요. 돈 다 날리셔. 법도 모르면서 경매 무료강좌면 뭐하시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 가면 이런 거예요. 아무개 씨가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울산이면은 울산 무고동 어디에 나무프라도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8천만 원 벌었으면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고 투자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 거기 딱 주면은 100% 아니라 99% 돈 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증 따는 게 급선. 그럼 민법에 대한 기초 좀 타고 그 다음에 경매 공부하세요. 중개사 공부 안 된 상태 경매해 아무 필요 없어요. 사기꾼은 다 당했죠. 요게 경매 기초요. 따라서 얘는 이 재산권이 소멸이 되니까 낙찰과 상관이 없고. 근데 이걸 순서 이거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저당권과 재산권 관계는 지겹도록 나오네 우리 시험에서. 순서를 바꿔보자 말이야. 재산권이 먼저 성립했고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또 돈 안 갚았다. 저당권이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이번에는 지상권, 토지상권을 주장해서 낙찰자에게 토지반은 거절할 수 있는 거 이야기인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됐으니까 저당권보다 지상권은 경락이 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상권을 주장해서 토지 낙찰자에게 반환 거절해버려. 그럼 지상권은 존속권이 엄청나게 장기야. 여보면 막 30년 이래요. 그럼 얘는 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당하지만 지상권 존속이 끝날 때까지 토지 반환을 못 받게 돼. 개박살 나버려. 이런 토지는 권리분석 정확해서 경매에 응해야 돼요. 뭐 알겠나요? 우선적 효력은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중개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적 효력 따지는 거야. 등기부 놓고. 자유주의 이거 외우시면 안 돼. 자유주의를 갖고 놓으셔야 된단 말이야. 거기 책에 보면 물권 상호권의 우선적 효력 2번에 썼는데 시간적으로 먼저 생긴 물권이 나중에 생긴 물권을 우선한다 한 줄 써졌죠. 이 말을 갖고 놀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으로 그 뒷줄을 또 쓰였잖아요. 뭐 순서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만. 그러면 맞게는 써놨어요.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한 물권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 그 다음에 점유가 수반되지 않은 저당권.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특성상 제한 물권이 소유권에 당연히 우선하고 그 외의 경우는 원리가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의 의미를 갖고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몇 번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겹도록 나오니까. 그 대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숙달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풀어야 되고. 원리는 일단 이런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우선적 효력은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동일 목적물에 물권과 제가 동기에서면 원칙 물권은 절대권, 채권 상대권이면 물권이 채권 우선한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가 있다. 이게 또 억수로 중요하고 특히 임차권 관련해서 민법 621조 그 다음에 특별법 그 다음 여기 이제 동일 물건에 물권 여러 개가 양립이 가능한 물권 여러 개가 성립된다. 그때는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그 말 이렇게 시간차로 먼저 성립한 것이 나중에 성립에 우선한다. 이 원리를 갖고 놓으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물권 치고 나오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